자, 문제집 85쪽입니다. 자, 85쪽이면 이제 도시바사업의 시행자 파트죠. 도시바사업의 시행자 파트. 자, 1번 도시바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도시바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바로 이거죠. 조합은 어디에서만 시행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게 특징이라 당연히 여기서 문제를 내면 그런 걸 내겠죠. 자, 등록사업자 가능하고요. 토지 소유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만 이 공단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민간으로서 가능하고요. 넘겨보십시다. 넘겨보시면 자, 2번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수주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예외 규정, 그 뜻이 떠오르면서 자, 1번 원칙적으로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 방식에서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토지 수주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6월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자, 6월짜리가 어디 있어요? 6월짜리는 없죠? 1년이죠, 1년. 1년짜리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착수 2년짜리가 있지 6월짜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거 6월 연장할 수는 있어요. 1년입니다. 1년이고 6월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위의 경우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6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연장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변경 사유에서도 신청하는 것은 이렇게 6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이 1년이죠. 4번의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고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5번에 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죠, 그죠? 일반 동의에 대한 예로서 조합의 설립인과 동의 요건인 일반 동의 3분의 2, 2분의 1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다. 반반 정도 정확합니다. 자, 우리 3번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시행자가 있는데 못할 때 변경하는. 그래서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할 때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착수만 2년이에요. 착수만 2년짜리고 신청은 1년짜리입니다. 나머지는 뻔하고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니까 그 사람 못하겠네.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고 3번이 시행자가 구역고시로 역시 6개월이 틀렸잖아. 6개월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1년. 역시 6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1년이에요, 1년. 요거는 실제 문제로 최근에 나왔던 거지만 요거를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 다른 것들을. 요 숫자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냈습니다. 4번에 시행자가 있는데 부도로 부도 파산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 중에 하나죠.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돼도 사업시행권을 못 따니까 사업시행권 땄지만 취소가 됐으니까 못 하니까 그죠? 변경사유입니다. 그래서 변경에서는 그 2년짜리 숫자와 1년짜리 숫자 그 정도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자, 이제 조합이 나오죠. 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적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원을 작성인가? 토지 소유자 만이에요.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황야의 7인 했던 거 정확합니다. 이때 설립인가는 지정권자가 받아야 된다. 구역의 지정권자죠. 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시장소구청장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구역의 지정권자, 설립인가. 4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설립인가 동의는 일반 동의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만 아니고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크게 빠져서 안 되지, 이거는. 이게 틀렸습니다.
5번의 조합에 설립인가가 있는 때는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건 법인의 특징이죠. 30일 내에 등기 좋습니다. 자, 5번의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를 받을 때 그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설립인가 동의할 때,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면적을 살 때 국공지를 포함하라. 포함합니다.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동의 순서를 2번처럼 토지 수지에 대한 동의는 먼저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할 때만 국공지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그래서 1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국공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지관리청이죠. 3번의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사람 수 계산할 때 얘기입니다. 사람 수 계산할 때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은 대표자 한 명만. 근데 여기는 없죠. 만약에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 소유자라면 각각을, 단독 소유자라고 했잖아. 각각을. 거기 있네. 거기 4번에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 1명으로 본다.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일한 토지 소유자는 그 동의서를 철회할 수 없다? 왜 철회 못하겠어요? 철회할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철회를 했습니까? 여기라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자, 6번은 기출문제인데 아까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되고 7번 보세요. 도시발조합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것을 했는데 도시발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한다.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네.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찬성, 반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결격사유도 없다 그랬고 2번의 결격사유는 다르다 그랬잖아. 2번의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죠? 면적에 비례하여 가진다는 틀리잖아?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이라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는 있다. 의결권 승계? 전부 일부 갖고는 승계가 안 되죠. 전부를 이전받아야지만 의결권 승계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거 아니냐. 전부를 이전받았을 때만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4번의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에 반대한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반대한 자도.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대표자 1명만 의결권이 있죠. 그래서 3번만 틀린 것이고. 자, 8번 문제가 작년 문제지만 기출문제는 이미 들으셨지만 또 할까요? 기출? 이거 풀었잖아 저번에. 하여튼 풀을까요 말까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뭐 특징. 자, 이거 우리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자, 1번 봅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국장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토지소유자 7명은 좋죠? 어디가 틀렸어요? 국장이 아니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구역지정권자. 2번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하라는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정관 내용 중에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 없죠? 그 경미한 변경이 뭡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의 변경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네? 이것과 공고 방법의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 없어요. 신고죠, 신고. 하여튼 인가 필요 없습니다. 3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앞뒤 다 틀렸죠? 제가 잘못 읽었네. 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앞뒤가 서로 바뀌었네요. 이것만 완지 떠놓는지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4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샀고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있죠. 뭐가 될 수 없어요? 임원이 임원이 될 될 수 없다지. 임원이 될 수. 임원 결격사를 이렇게 조합원의 결격사로 자꾸 바꿔서 내는. 5번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항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자, 우리 대의원에는 임의기관이라는 게 유명한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죠? 근데 여긴 구체적 숫자로 물어봤죠, 그죠? 100인이라고 돼 있죠? 100인이면 50인 이상에 딱 속하죠? 요새는 이렇게 구체적 숫자로 갖고 잘 물어봐. 구체적 숫자로. 딱 50인 이상에 들어갑니다. 100인이니까. 그러니까 맞지, 이게 맞는 거지. 자, 우리 9번 문제라면은 도시발조합 임원에 대한 설문제 틀린 거 임원.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 2명,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 둬야 돼요.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만 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 다 맞아요.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대표한다. 이사가 대표한다는 뭐 조합장이나 이사 뭐 같은 함통속인데요. 감사가 대표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틀렸고. 3번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 자동 자격 상실이죠. 4번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다. 5번의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다. 다른 조합은 원래 상관없는데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라면은 안 된다. 이익이 두 조합의 이익이 충돌될 수 있어서. 10번 대의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대의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의원은 역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 조합원 아닌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항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게 틀렸고 50인은 좋은데 둘 수 있다.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10% 이상. 대의원은 총회 권한 중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은 총회 권한 중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행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자, 우리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총회 의결사안 중에서 5개가 있다 그랬죠? 5개가 뭐예요? 정관 변경. 일단 정관 변경. 계획 중에서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실시계획은 빠진다 그랬잖아. 원래 환지계획이 제일 중요하고 개발계획은 우리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동의 추인하는 것 때문에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이죠? 실시계획 아니고. 그리고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이 5가지는 대의원에 대항할 수 없잖아. 그럼 여기 실시계획은 4번의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다가 맞고요. 5번의 개발계획이라면 대행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 2번만이었고요. 자, 우리 총회 권한 대행 문제는 11번에서 더 정확하게 독자적 문제로 다루고 있죠. 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냐? 정관 변경 안 돼요. 실시계획 답이죠. 환지계획,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1, 3, 4, 5 다 이거는 총회에서만 해야 되지 대의원회가 대할 수 없는 것에 들어갑니다. 같은 문제네, 그죠? 12번 도시발조합의 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웠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운 거. 왜 오늘 배운 건지도 모르겠어. 아니, 도시발사업의 대행이면은 공공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일부를 민간에게 대행하는 거, 이게 개발사업의 대행이잖아. 나중에 정부에서는 이제 전부 대행이 나오지만. 그래서 1번 공공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도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공공시행자가요,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2번에 실시 설계를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설계는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토지 매수업과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대행이 안 되지. 4번에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 민간이 잘하는 부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자는 대행개발 사업자를 경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 공정하게. 자, 여러분 토지 매수업과 손실보상 업무 3번에 나오는 것 같은 거
자, 필요해서 어떤 사람 찾아가서 토지를 매수한다. 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손실 보상을 해준다. 이런 업무는 민간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공공적인 어떤 공익을 위하는 공공기관이 잘하는 업무일까요? 공공이 잘하는 업무, 이런 건. 똑같은 민간의 입장에서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돈 더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서 노력하기 진짜 힘듭니다. 약간 공권력을 좀 써야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수용업무 아닙니까? 그럼 공익을 위해서만 강제 수용까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래서 여기 그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업무를 민간에 맡겨놓으면 뭐 싼만합니다 이거. 거기 해설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주민 이주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민 이주 대책이 주민을 이주시키려면 새로운 땅을 수용해서 그죠? 거기다 막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이거는 괄호 속에 시행자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민간인이 공공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예요. 공공이 잘하는 업무라고 봐서. 공권력 있는 공공이 잘하는 업무라고 봐서 이런 민간이 오히려 공공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공공이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겁니다. 좀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 뜻으로 각종 공사와 분양, 이것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이렇게. 자, 우리 실시계획 문제 봅시다. 실시계획이 좀 더 까다롭게 낸다라고 했는데, 자, 1번 보시면 실시계획 작성 및 인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라. 당연하죠. 앞에 나오는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앞계획에 부합하게. 2번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지 일단.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개발계획 내용일 것 같지만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 그랬죠? 이게 틀렸습니다. 3번의 구역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즉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 얘기입니다.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가 되잖아. 만약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했다면 자기가 작성하고 고시하면 되겠죠, 그죠? 인가받을 필요 없겠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니까 지정권자 인가. 4번의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본다. 개발부상 특례. 따라서 위 사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계법률 도시군 계획에 대한 도시군 사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에 대한 법률상 이 말이 빠졌네.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도시군 관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형도면 고시는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개발부서는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그지?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의제된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보는, 자, 됐어, 그냥.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 그걸 뭐 바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 2번 보십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여기 기출 낼 때가 글쎄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내기가 그래요. 자, 이거 기출문제인데 틀린 거 한번 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맞고. 이번에 시의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제가 항상 보통의 의견 청취는 바로 그 행정기관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 의견 들었다고 해서 반영 안 해줍니다. 필요한 경우 반영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의견 듣는 경우는 참 힘들어요. 그거는 아랫사람이 바로 의견을 듣는다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시의사가 실시계획 작성에 따르면 누구 의견을 듣느냐? 시의사 아랫사람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듣겠죠. 만약에 국장이 한다면 시도 대도시장 의견을 듣는 것이고, 위차노 의견은 아닙니다. 이게 틀렸고, 실시의 인가 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의 위치도가 좀, 이런 위치도가 축척 얼마인지 도대체 이걸 왜 정답화시키겠습니까? 기출해 보시면 항상 이상한 지문 나온 거 정답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주 터무니없이 이해하고 정답 될 수가 없어. 들러리 지문이야 그냥. 4번 관련 인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기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서를 함께 제출하. 모든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은 이렇게 합니다. 그쪽에 관련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요거 같이 제출을 해서 이쪽 행정청이 그쪽 관련 인허가권자 협의해서 무엇을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쪽 관련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규정. 관련서를 당연히 함께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모든 인허가 이제 규정은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5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 인가를 받은 후에 실시 인가를 받았어요. 사업비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인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원래는 변경할 때 같은 절차 인가를 거쳐야 되지만 제가 경미한 사항이면 그 인가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숫자 나오는 경미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가받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 면적 축소만이에요. 이건 10% 범위 안에서 이건 확대는 큰 것이고 그 대신 면적 축소와 달리 사업비라면 10% 범위 내에서 증액 감액이 다 가벼운 것이라 그랬죠? 사업비는 10%에서 증감. 이건 10% 범위에서 증액이잖아요. 가벼운 것이잖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만 틀렸고요.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자, 도지법사업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자, 우리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국장이 무슨 두 단계나 떨어져서 누구 의견 들어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래야 됩니다. 바로 아랫사람.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라. 자, 이거는 그냥 나온 지문인데 여러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이 실시계획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지정권자가 만약에 실시계획 작성했다라면 그 내용을 고시만 하면 되겠죠. 실시계획 인가고시에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인가한 사람이 고시할 것이고,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지정권자가 직접 작성했다라면 시행자로서 본인 인가 받지 않고 고시만 하면 되겠죠? 왜 등기소에 통보 제출합니까? 등기할 때는 하는 게 등기소에 하는 거잖아. 뭘 했다고 등기를 해요 벌써? 실시계획을 고시만 하면 되지, 그죠? 이건 그냥 말을 바꿔서 낸 거예요, 그냥. 왜 등기소에 냅니까? 3번의 실시계획,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지문으로 내서 그냥 정답 아닌 지문으로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정답 아니잖아, 이건. 하여튼 기출문제 풀 때는 좀 이상한 지문 나왔다면 정답 아니다 하고 하여튼 아는 지문 찾으라는 거 생각나실지 모르겠네. 그 전에 기출 제가 특강할 때. 근데 기출 특강할 때마다 제가 자꾸 기출 특강을 할 때마다 제 거가 궁금한 게 아니고 도대체 민법은 끝났나요? 그게 계속 궁금해. 끝났어요, 이제?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또 앞으로부터 계속 이제 또 이거 한참 나가겠네? 처음부터 이거 들어가서? 민법 소식이 들어가네.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네? 수요일날 가는데도 민법 소식이랑 똑같은 데서 가지. 수요일날이. 거기도 계속 저번 주에 가서도 안 끝났다. 이번 주에 가면 끝났다 그러겠네? 그 선생님은 그 식사하실 때 그 밥을 한 20번 막 씹고 이러시는 거 아닌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정해진 시간에 한다면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나는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끝내야 된다고 끝내야지. 안 그러면 막 뭐 실패한 것 같고 막 그래. 그래서 특강할 때도 뭐든 하여튼 제 시간에. 수업할 때도
50분 하고 딱 10분 쉬죠, 그죠? 그때 안 하면 이거 약간 실패야. 그래서 아까 55분 됐을 때가 막 당황하면서 지금부터 쉬자고 그랬잖아. 중간에 끊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식사할 때도 저는 때에 대해서 그냥 차려주면 되지 무엇이 차려지는지를 중요시하진 않아요. 그 시간에 있느냐 하는 거지. 그 자리에 그냥 찬밥 내주면 어때, 그냥 찬밥. 드신 밥 해주면 그 찬물 다 갖고서 막 말아먹는데. 응? 하여튼. 근데 민법 선생님은 참 오랫동안 드실 것 같아. 천천히. 학개론 선생님은 저보다 좀 더 빠를 것 같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요? 정확해? 원래 그냥 정확하게 따진다니까. 뭐든 시간이 뭐든. 자, 3번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에 대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때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관련 인허가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관련 인허가에 관련된 규정은 가끔 내기 어려운 곳에서 내는데 여기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든 뭐든 이런 거 그냥 막 써놓은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쪽 행정기관장과 협의했대 그러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인허가 처리에서 나오는 옳은 얘기입니다. 이게. 4번에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에 시행면적의 20%가 감소가 됐다.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0%가 감소가 됐으면 10% 이내가 아니죠. 넘어섰으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5번에 지정권자나 시행자가 도시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를 변경하려면 1년이지. 6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문제치고는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맞힐 수 있다라면 이건 상당히 고득점이 가능한 케이스지, 이거는.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지 기간 사업 시험 봅시다. 1번.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건 누가 수용 사용할 때만 이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민간 시행자로 민간 찾으면 되겠네. 1번 한국농어촌공사 공사죠. 2번은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출자법인이면 공공으로 봐야지. 공공이 50%를 초과했으니까. 3번에 토지 소유자? 탑이네요? 이거죠? 탑이잖아. 4번에 공사, 지방공사. 5번은 조합. 조합도 민간인데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지 수용 사용에서는 아예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은 그냥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5번이 민간인이지만 3번이 되는 거지. 민간인. 자, 우리 2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1번 행정청인 시행자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만 수용 사용하면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 방식으로 시행자가 지정돼도 못하겠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시행자의 권한이야.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서 지정된 시행자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행정청이든 말든 시행자의 권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도심계획사업의 공익사업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시행자 권한. 단지 시행자가 수용사용권을 가집니다만 민간인이 할 때는 아까 그 차별, 그 요건을 갖춰야 수용사용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2번 민간시행자. 그렇습니다. 민간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앞에 전제 조건은 좋아요. 아까 1번과 달라. 아까 문제 1번과 다르다고요. 어디가 틀렸나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지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 그랬잖아. 소유자 동의라면 다른 사람 동의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까다로운 예외라고 했잖아. 일반적인 예외. 그 다음에 3번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이 틀렸어. 우선이. 아니, 이 법의 수용사에서 이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따르고 그 규정 그대로 따르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준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면 이 개발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공토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거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정비법을 개발법 적용한다는 얘기가 돼요. 해석상.
그래서 우선 적용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법에 특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법을 준용한다. 특례 있으면 이 법의 특례를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적용이라서 틀렸어요. 항상 뭐 법을 준용할 때 이렇게 우선 적용을 하면 다 틀려요. 없는 내용에서 준용하는 것이라. 4번에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공통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야. 여기서만 특이하다 그랬죠? 언제라고 했어요? 실식의 아니지.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개발법에서만 아니고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잖아.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데서는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맞죠.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수용사용 방식으로서 크게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라 개발기획의 한 내용인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앞당기기 위해서, 가격 올라가기 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얘기라 다른 데라면 이게 맞아요. 여기서는 틀립니다. 그래서 5번에 재결 시청은 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기한 내하라. 이게 맞아요. 시행기한 내하라. 이게 5번이 맞는데 다른 것들이 다 독립된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왜 틀리는지를 다른 것들 잘 보세요. 일부러 문제 만들어낸 거고. 자, 우리 3번에 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토지상환 채권. 수용사용에서 나오는 토지나 건축으로 상환한 채권을 얘기합니다. 바르지 못한 거.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할 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어요. 제가 요약서에서는 빼놨지만. 우리 큰 채권의 공통점이 김영식과 민간인이 발행할 때 보증이라고 했죠? 하나 더 꼽으면 이 발행계획도 있어. 발행계획도. 이런 큰 채권을 발행하는데 어느 채권은 어느 정도로 발행하겠다. 이 채권 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발행하는 큰 채권이라. 그런데 이 발행계획을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다면 누구 승인을 받으면 되겠어요? 역시 지정권자가 되겠지. 개발법이잖아, 개발법. 나중에 주택법이랑 주택상환사채처럼 큰 채권에서는 거기서 발행계획 승인은 이제 국장이고요. 여기라면 다 지정권자가 아니까 이제 지정권자 승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이것도 넣어놔봤고 문제에서 공부하시라고. 3번에 민간 시행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하나야 발행할 수 있다. 민간시에 대한 차별, 큰 채권의 공통점.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하나요 발행할 수 있다. 4번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매수 경우에 전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틀린다 그랬죠? 매수대금의 일부가 바로 5번의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4번에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자, 토지상환 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채권은 매입 의무가 없는 한 보통 현금 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예요.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오늘 배웠죠? 도시개발. 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채권이지. 도시개발 채권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채권이라 공익성이 커서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다. 그것 빼놓고는 다 이렇게 소유자가 원할 때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회도 있지만 원할 때. 2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 지정권자 승인. 3번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이런 큰 채권은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김영식으로 발행한다.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 매수의 일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5번의 토지상환 채권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 새로운 취득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채권 원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 돼요. 김영식 증권이라는 건 채권 원부의 소유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취득자에게로 바뀌어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채권 원부에 기재해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에는 기재를
안 해도 원부에만 기재가 되면 넘어갑니다. 근데 채권에 기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채권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부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부의 기재를 요청해야 돼요. 05번에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수용사항방식에서는 원형지와 조성토지, 조성토지와 원형지가 나오는데 원형지를 묻고 있습니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대우조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개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 민간 중에서는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머리가 좋거나 하면 여기처럼 학교나 공장 설치할 정도로 돈이 많거나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개발자가 될 수 있죠. 2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원형지는 아무나 못 받죠?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특정인이 받는 것이라. 단 위 1의 경우에는 경제입찰 방식으로 한다. 위 1만 경제입찰이죠. 학교나 공장주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그냥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일반인이 사용한 걸 얘기하지, 사용하는 자 중에서 누구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유일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경제입찰입니다. 3번의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원형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네? 자, 지금 원형지는 제가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와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공급 계약에 대해서 이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에게 쓰라고 공급 계약서에서 공급을 했더니만 이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원형지를 시행자 동의 없이 넘겨준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를 하는 약속 위반을 했대요. 약속 이런 위반을 하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민법 선생님 느리긴 해도 잘 가르쳤네. 이런 공급 계약이 일반적 해제 문제 이런 건. 이건 공급 계약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공급 계약에 대한 것은 요약서는 안 적어놨죠. 근데 분명히 다른 거에서 정답은 나올 겁니다. 4번의 원형지는 도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되어 있다. 자, 원형지 공급 한도. 너무 많으면 조성토지가 줄어들어서 안 돼. 작아야 돼요. 3분의 1. 5번에 원형지 공급가. 원형지 공급가 할 때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이게 틀렸네. 감정가격으로 그대로 하는 것은 어느 땅입니까? 감정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어느 땅이에요? 조성토지지, 조성토지. 조성토지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그대로 그냥 한다. 원형지는 특징이 두 사람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가로 한다가 아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두 당사자, 시행자와 개발자가 공급계약 당사자죠?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 환지에서는 시행자 혼자 결정하는 게 특징이라 그랬고, 수용사용에서 말이에요. 원형지라면. 그래서 실로 이렇게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기반서를 설치했다. 그럼 기반서를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야지 그냥 감정가로 한다는 것은 조성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고. 자, 6번의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틀린 거. 1번 원형지는 도시발구역 안에서 도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이게 원형지 개념이죠.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 땅.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해당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내로 한정한다. 3분의 1 내로 한정한다.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에서 영위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지금 매각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매각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매각 제한은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개발자가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만 빠져나와요. 지금 지자체잖아, 지자체. 행정청만 쏙 빠져나와요. 행정청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과 민간인이 매각 제한을 받는 것이지 행정청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이것도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할 때 이렇게 뭐 여기서도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공사하려고 공급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 그렇게까지는 안 물었죠, 그죠? 그런 건 또 근데 우린 대비하고 있어야 돼. 자, 4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의 승인을 할 때는 우리 원형지는 지정권자가 승인해줬을 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설의 설치에 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제가 조건은 어디서나 붙일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승인 조건 붙일 수 있다. 5번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이것만 경제입찰이라고 했죠. 경제입찰 방식으로 하되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이런 날이 들어갔을 때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항상 경제입찰로 하는 것은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당연히 붙어있는 얘기 전체가 맞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에 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앞에서 한 걸로 다 푸는 문제 똑같은 종합 문제로 됐어요. 8번 문제 보세요. 수용 사용 방식에 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조성 토지의 공급. 조성 토지거든요. 이제는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괄호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얘기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했으면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라. 그가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의 그 목적에 따라 공급하라는 거예요. 3번의 토지 공급은 경제입찰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경제입찰 방법. 왜? 조성토지는 원칙이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그런데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경제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결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4번에 경제입찰에서는 최고가로 입찰하는 자를 낙찰자로 한다. 그렇습니다. 5번에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얘기잖아요.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냥 감정가로 한다 그랬잖아. 감정가로 한다. 이렇게 감정가를 바탕으로서 시행자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은 어느 방식에서요?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의 가격평가할 때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의 가격 얘기할 때입니다.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는 감정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감정가로 원칙을 쓰되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그 예외가 존재하잖아. 9번 문제 보시면 도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에 한 사업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닌 거. 자, 우리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에게 주는 것 중에서 서민용이라고 했죠? 서민용 4가지. 자, 주택보다는 공공택지. 공공택지니까, 2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 자, 제가 단독주택 용지는 얼마 이하까지가 서민용이에요? 330 이하죠? 100평 이하? 그럼 200제곱미터 하면 330 이하에 딱 속하네요? 좋아. 토지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에게 공급한 지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거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 인접토지 소유자와 수의계약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다. 4번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속에는 임대주택 건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공장용지.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1, 2, 4, 5번. 자, 10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 공부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역시 옳지 않은 거. 수의계약 공부로 공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닌 거. 자,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상환하는 토지니까. 이 상환한 토지는 누구에게 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채권자에게 줘야 그자와 수의계약이 되죠. 채권자에게 줘야 되잖아. 받을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 2번 공투법에 의해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한다. 협의에 의하여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취득을 장려해서 그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다른 걸 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3번의 학교용지나 공공시설 등은 어떤 거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전제로 해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니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에게 줄 수 없으니까 그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한다. 그 자와 수의계약이 되는 거잖아. 4번의 공공시설과 국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지를 공급한다. 지금 공공시행자가 국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지를 공급한다라고만 나왔지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없죠. 이게 뭐예요? 추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공공시행자만. 그것도 국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지를 공급할 때는 의무적으로 추첨으로 해야 된다. 약간 특이한 거 있잖아. 어쨌든 수의계약은 절대 아니죠. 추첨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정인 게 받는다는 얘기 없는데요. 5번의 실식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토지라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은 시설물 유지관리할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랬죠. 그 자와 수의계약이 되잖아. 개념상. 그래서 직접 타인에게 특수한 자에게 준다라든지 특수한 자에게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에 들어가지. 4번 같은 경우는 추천목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틀렸습니다. 11번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사용만 시한 사업으로 조성 도시를 공급할 때 그 공급가를 감정가액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아닌 거. 우리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주로 공익, 서민 이런 토지를 싸게 줄 수 있다 그랬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공익을 위한 거네요. 수용으로 해서 우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단지 조성해 주잖아요. 사회복지라는데 무료세를 하나 깔끔하죠? 민간 시행자가 공급하는 200실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 여기가 틀렸네. 자, 우리 호텔 부지를 객실 200실 이상 대형 호텔 부지를 이렇게 혜택 주려면 누가 할 때만? 공공시행자가 할 때만이니까 민간 시행자가 할 때가 아닙니다. 공공시행자가 좀 희생하라. 공공시행자가 할 때 그때 공급가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4번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임대주택 건설이면 공공이든 아니든 뭐 다 들어가겠죠. 뭐 5번에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서민용인데 공공시행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12번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유료인 복지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 13번은 그냥 전체적인 문제도 한번 볼까요? 13번에 다음 중 수용사용에 대한 수용사용 방식에 대한 사업시행과 관련이 없는 거. 수용사용에 대한 사업시행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우리 공급계획은 수용사용에서 나오는 얘기죠? 선수금. 역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잖아. 선수금. 시행자 비용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양받을 토지자처럼 미리 받고 먼저 받는 돈, 선수금제도. 강가보상금. 이게 답이죠. 강가보상금은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할 때 맨 끝에 나왔던 거잖아.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후의 총액이 시행 전의 총액보다 오히려 감소했을 때 그거를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얘기죠. 이건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것도 행정청의 시행자가 할 때만 총액의 차익을 보상하라. 수용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환지 방식의 사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상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가보상금.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는 수용을 전제로 해서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가 나오는 것이고, 토지 상환 채권, 선수금 제도와 함께 토지 상환 채권이 수용 사용 방식에서 이 시행자 비용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 환지 방식 볼까요? 5강의는 1시간 하고 10분 쉽니다. 환지 방식의 내용이 아닌 거, 환지객 내용이 아닌 거. 자, 환지 설계는 환지객 내용이죠. 필지별로 환지 명세. 환지 명세는 필지 대 필지로. 이게 환지객의 특징. 필지별 권리에 대한 청산금이 나올 수가 없고, 청산금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청산 대상 토지가 들어가야지. 청산 대상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아서 미리 청산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환지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들어가요.
청상금 명세는 청상의 필지별로 얼마 되는지는 공사 끝나고 환지 줄 때 얘기를 하고 있잖아. 환지 처분시. 5번에 환지 예정지도, 예정지도, 환지 전후 대비도 이런 도면 그래도 다 환지에 뭐가 있을 것 같네.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환지기에 포함되는 영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도면이 표시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류지 명세 당연히 환지기 내용에 들어가죠. 4번 3번이죠. 자, 2번에 환지 방식이나 사업식에 대한 설명이 좀 맞는 거 됐는데, 자, 시행자는 조성토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시행자가 조성토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시행자가 평가를 하는데 공인평가기관이 감정평가업자만 있다 그랬죠?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에 평가를 시켰을 때는 토지평가협의의 심의 거치지 않을 수 있대요. 이런 내용 없어요. 그렇듯하지만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켜 무조건. 따로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시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도 꼭 시키고 이때는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혹시 감정평가업자가 시켰으면 안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틀렸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너무 작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의 환지를 정할 수 있으며, 증환지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감소의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감환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증환지, 감환지 가능하죠. 그럼 2번이 그냥 맞네요? 어디? 쉴 때가 됐네. 쉴 때가 됐어. 아니 왜 이렇게 왜 헛거리고 이렇게? 아이고. 일단 생각은 잘 읽고 나서 생각해야 돼. 헛 읽으면 안 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자, 3번에 토지의 신청이 있는 때는 해당 토지의 전분에 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유자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다만 해당 토지에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번에 확실히 잘 읽었죠? 네. 맞죠 이게? 네. 환지 부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나중에 입지환지할 때는 임차권자 반대가 너무 뻔해서 그때는 동의 필요 없지.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한 건 입지환지죠. 거기랑 구별하는 거. 4번의 시장운수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운수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그럼 도지사 인가를 받을까요? 필요 없어. 왜?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 그럼 시장운수, 구청장 인가권자인데 시장운수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 인가를 받겠냐고 인가를 안 받지. 도지사나 인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건 환지계획 인가권자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틀리는 걸 맞추는 거예요.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없어도 환지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건축의 일부와 해당 건축인 토지의 공유 지분, 이렇게 토지 대신에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게 입지환지인데 소유자 신청이 없어도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돼.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입지환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맞았고, 3번 문제 보시면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시행자는 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 또는 공청회를 위해서 공고한 날, 공람 공고일 다음 날, 즉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건 안 주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환지를 다 안 줄 수 있다. 그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모든 사유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유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둘 이상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 소유자가 줄어드는 경우라 이게 틀린 거예요. 실제 문제할 때도 이렇게 냈었고. 분할돼야 돼.
분필이 돼야 돼, 분필이. 예. 2번 단독이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한다. 단독이나 다가구도 단독인데 다세대로 전환하면 공동체로 전환되니까 소유자 수 늘어날 것이고, 전환.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게 되면 토지와 건축이 분리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나대제 건물 새로 지으면 건물 소유자 수가 새로 늘어날 것이고, 5번의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다세대택을 건축하여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 다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4번 입체환지를 지정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입체환지. 여러분, 제가 입체환지라면은 아까 뜻은 대충 말씀드렸고,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라 그랬죠? 요건 소유자 신청과 토지대행에 건물의 일부 준다. 신청과 건물 일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정비법의 신청에 관련된 규정. 건물 줄 때 쓰는 그 규정을 끌어다 쓴다. 첫 번째. 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끌어다 쓴다. 두 번째는 신청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 공급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가 있는데, 일정한 능력되는 사람에게만 신청받고 건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거르는 절차가 적용되지, 주택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르는 절차 적용이 안 된다. 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정비법 관련 규정 준용, 거르는 절차. 그럼 1번의 입체한지 신청 기간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 이상 60일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비법에서 신청 기간 똑같은 얘기예요. 2번 입체한지를 신청하는 자, 그런데 괄호 속에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느냐?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의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조성되는 구분 건축의 최소 공급가의 70%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신청돼서 제외할 수 있다. 규모가 작으니까 제외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주택 소유한 자를 제외하니까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그걸 그 자를 포함한다, 아니면 그 자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라고요. 그때는 무조건 신청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내지를 공유했을 때는 주택 줄 때 한 주택만 공급한다. 주택 줄 때 쓰는 기준 원칙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이때는 하나만이에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4번의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층지 위치하는 구역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이게 틀렸죠? 한 주택 주는 원칙에 대한 예로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려면 과밀역적 원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여기처럼 과밀역적에 위치한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 주택 주는 겁니다. 위치하지 아니하는 해야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어요. 또 5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 역시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종전주의 총권리가액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가장 작은 규모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 이상, 이런 경우만 주택을 줄 수 있다. 주택 없는 소유자의 전제로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틀렸고요. 자, 이제 10분 쉰 다음에 또 나머지 진행을 합시다.